네,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6번 정보의 전자적 공개. 원래는 문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문서를 카피해서 달라고 청구하기가 쉬운데, 만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형태로 달라는 거죠. 파일. 전자적 형태로 보여달라. 그럴 때는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요즘은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전자 형태로 바꾸는 데 있어서 크게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 설사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일지라도요, 또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지금 여기 보면 두 경우예요. 처음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비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전부 다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괄호 7번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공부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자,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 자료, 그 다음에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네, 즉시 처리 정보 공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비용 부담 나오는데, 네, 정보 공개하는데 이제 복사비가 들고 우송하는데 우편료가 들죠. 그러면 이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경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자, 공공기관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행정절차법에 비용 부담 이야기가 한 두 번 나왔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행정응원할 때요. 여러분, 응원할 때는 그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쪽에서 경비 부담했죠. 그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절차법에 보면 그 끝부분에 행정절차상의 비용 부담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행정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즉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민원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비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또 비용 부담은 자,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이번에는 또 행정기관 쪽이 아니에요. 105페이지에 무엇이 나오는 거 아니? 불법구제 절차입니다. 원익구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이 현재 3년이 경과됐는데, 금년에 이제 4회째입니다. 그동안의 시험이 말이죠. 시험이 요 정보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것들만 나왔는데, 사실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불법구제 절차, 권익구제 이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공개 결정 나오면은 상관없죠. 공개 결정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지만 비공개 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부분 공개 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첫 번째 1번 정보 공개 청구인의 불복 절차입니다. 청구인. 그러니까 처음에 청구했던 사람은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이의신청이 있죠. 이의신청. 왜 도대체 비공개합니까? 왜 부분 공개합니까? 여기에서 이의를 한번 신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정확히 좀 보셔야 되는데,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왜 20일이죠? 왜 20일이야? 아까 배웠습니다. 여러분, 결정 기간은 10일 플러스 연장 기간 10일이었잖아. 10 플러스 10 해가지고 20일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죠. 부분 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20일이 지나도록 부작위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그 부분 공개 결정이나 비공개 결정 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0일 이내에. 네, 30일을 따질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부분 공개 결정 받은 경우, 부분 공개. 또는 이제 비공개 결정 받은 경우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그 20일이 경과한 경우. 여기 이제 청구일인데, 이때 청구했어요. 20일 경과 시점부터 뭐라고 또 30일 이내에. 이해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해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는 심의회를 개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게 뭐죠? 개인정보 심의회가 있었잖아 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기관이 정보공개 심의회요. 그죠?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쳤다거나 단순 반복적이거나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심의를 개최하지 않아. 여러분 요거 아시나요? 그래서 청구 처음에 최초의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는 심의회를 열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런데 이제 이의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때 일종의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뭐라고요?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7일입니다. 다만 7일을 또 연장할 수 있어요. 7 플러스 7. 그리고요. 이의 신청을 많이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수도 있겠죠. 이의 신청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거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 이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도록 돼 있어.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행정심판이 나오는 것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배우셨죠? 행정심판? 자, 그래서 불복이 있거나 불복 여기 청구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어.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그리고 또 20일이 경과했을 때 그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은데 여기가 이의 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가 청구를 했더니 이런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청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의 신청이나 행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보시듯이 니은에 청구인은 이러한 이의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은요. 그러니까 임의 절차예요. 임의 절차.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니은 뒷부분에 이 경우 행정심판의 형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거나 비공개 결정, 그죠? 비공개 결정. 그다음 요것도 거부 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분 공개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비공개한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적으로 비공개하는 부분은 거부 처분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걸 취소해 달라는 형태로 취소 심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무행 심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원리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의무행 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결론 아무튼 취소 심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또는 의무행 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그리고 디귿은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비밀 범수 의무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3번 행정소송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그 법원에다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림이 똑같아요. 저거하고 뭐 청구를 했더니 또 여기 뭐 부분 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 저 똑같아요. 그리고 20일이 경과했다. 그럴 때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행정소송법에 따라 뭘 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저기는 날짜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여기 날짜가 또 없었죠. 여기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이거는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습니까? 여러분 1차 과정에서 배웠어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유란 처분, 비공개 처분 또는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행정소송은 이런 사유 있죠? 이런 사유로부터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 글씨 이게 우리 그 정보공개법은 없어요. 규정이 안 돼 있지만 소송법으로 갑니다. 또 행정심판법으로 가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 두 가지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역시 임의적 절차입니다. 거기 밑에는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원고 적격을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소송하고 있습니다. 뭐 원고 적격은 아무튼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러한 결과를 받은 사람들은 원고 자격이 있는 거야. 원고 적격이 있는 것이고, 기억, 니은, 그 다음 피고자 소송에서는 피고 적격이 문제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해야 돼. 장이죠. 뭐 전부 심의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요게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 어떤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대상 적격. 자, 정보 공개 거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부분 공개도 대상이 됩니다.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을 때 실제로 정보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됩니다. 따라서 만일 공공기관이 현재 정보를 갖고 있지 아니한다,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겠죠. 네. 뭐 폐기된 정보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말하자면 요게 이제 일종의 소송 요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건들. 그다음에 이제 미음부터는 이제 부차적인 내용들 몇 개가 있는데 비공개 심사 제도가 있더라. 비공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여기서 당사자란 정보공개 청구인과 그리고 공공기관을 말하지.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뭐 경영상 비밀 같은 것이 문제될 수도 있죠. 경영상 비밀. 판사만 법관만 한다 이거야. 법관만 재판장만. 그리고요. 두 줄내로 뭐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비공개.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요. 이러한 비밀 지정 절차나 비밀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공개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이란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좁게. 따라서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 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자, 이제 심사를 했죠. 심사하는데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전부 기각 또는 전부 인용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뭐겠습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정보 공개와 비공개 정보가 서로 섞여 있을 때 공개 정보에 대한 거부 처분. 공개 정보인데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데 거부 처분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부 취소 판결을 냅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야. 자, CO 간접 강제 나왔어요. 이것은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소송 제기했더니 법원에서요. 자, 행정청의 거부 처분은 위법함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나왔으면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공개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간접강제제도입니다. 여러분 1차 시험에서 바로 이걸 기속력이라고 배웠죠. 기속력. 기속력 때문에. 기속력이라 하면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은 이를 따라야 되는 거야. 기속력이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 이거를 간접강제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청구인의 불복 절차였잖아요. 두 번째는 제3자의 제3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 정보와 관계 있는 사람이 제3자라는 건 우리가 앞의 절차에서 배웠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청구인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제3자가 있더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 1번 이렇게 청구를 하면 얘가 이렇게 2번 통지하죠. 지체 없이. 그럼 제3자가 이렇게 비공개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공개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공개 결정. 그럴 때 제3자는 어떠한 구제 절차를 갖고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3자가 통지받죠? 그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네, 3일 암기하셔야죠.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 자,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을 구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혹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했을 때 그때는 왜 공개 결정했는지 이유와 그리고 공개 일시를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그런데요. 공개 일시와 공개 결정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 간격을 둬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1번 공개 요청하고 공개 결정입니다. 여기 보면 30일 간격 둔다는 얘기 나오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제3자도 뭔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2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게 바로 2번이에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우셨죠? 아까 이 신청 청구인이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절차를 봐서 자,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은 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개 결정하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인 소송을 제기하면 자, 행정심판 제기하면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고 행정소송 제기하면 원고 적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3자도 역시 청구인 적격과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요. 대상 적격도 공공기관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요거 있죠, 공개. 요 공개 결정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를 취소해달라고 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비공개 신청을 했더니 거부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견해로 나눠진다는 것이야. 거의 A와 B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수설은 요 공개 결정을 처분으로 봐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다수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송 참가 제3자도 자, 제3자가 만약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죠. 제3자가 그러면 처음에 정보공개 청구인이 또 소송에 참가할 수 있어. 관계자니까. 집행정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여러분 1차에서 행정소송법에 배웠던 그 집행정지예요. 제3자도 역시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공개 결정, 이 공개 결정을 잠시 효력을 멈추도록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손해정보제도도 있어요. 공공기관이 위법하게 정보 공개를 하거나 또는 위법하게 정보 공개 거부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민법에 따라서. 거기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내가 귀순했다는 사실과 신원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경찰청장이 공개했어. 막 언론기관에다가 보도자료까지 제공했습니다. 굉장히 정신적 고통이 컸겠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109페이지. 네, 기타 9번 해가지고 기타 어떤 보완제도, 기타 제도. 1번 공공기관의 의무가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되고, 한 줄 내려오면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둬야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놓여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런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 2번 행정정보의 공표 의무, 이런 표현 나왔는데 공표 의무, 조금 전까지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죠. 결정해서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인데, 이건 처음부터 아예 뭐 공표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뭐 심사할 것도 없이 공표하라는 의미지. 우리 원래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국민이 청구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공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국민 생활과 큰 어떤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로 해야 필요한 정보,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표를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떤 예외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자, 3번, 괄호 3번. 정보 목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여 미리 공개. 실제로 여러분 아무데나 서울시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그럼 서울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의 리스트가 쭉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 청구하면 돼.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절차에 따라서. 네, 괄호 4번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원문 공개. 이거는 일정한 기관의 문제네요. 일정한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련한 정보 중에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위원회 나오고요. 위원회는 아까 했어요, 이미. 요거는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둡니다. 예전에는 처음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는 대통령 소속하였어요. 근데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6번 따라서 제도의 총괄, 이것도 역시 제도 총괄 부서는 어디다? 그러면 행자부 장관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행정자치부 장관. 정보공개제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행정자치부 장관. 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처럼 행자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건 별도로 국회나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같은 기관들은 그 소속 기관에 대해서 역시 또 지도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괄호 7번 자료 제출 요구.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할 수 있고요. 국회 행자부 장관은 매년도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백서 형태겠죠. 백서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기국회 개회.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9월 1일이 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괄호 9번 신분 보장 누구든지 정보 공개를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당연한 건데 공무원이 담당 법령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으면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자, 111페이지에 제가 박균성 교수님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거 써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제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두 제도의 관계는 뭐냐 이거야. 두 가지 관계는. 관계가 있겠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 대립 충돌 관계. 상호 대립 충돌 관계. 정보 공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합니다. 한쪽에서는 공개되지만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또 공개하면 안 돼. 삭제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개인정보 삭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정보가 공개돼요. 그러면 이제 공개되니까 또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문제가 됐죠. 두 가지가 어떤 쪽이 더 중요하냐 비교 형량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그란 3번. 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정보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가 원칙에서 공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공적인물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물은 정보공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될 수도 있죠. 충돌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 그런가 하면 2번에 상호 보완 협동 관계도 있더라. 이 정보가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따라서 정보가 공개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정보를 보호하는 과정이 모두 다 정보의 대량 유통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느냐. 양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그 내용을 한다. 뭡니까? 정보공개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배우셨잖아. 그럼 정보공개법도 역시 그 제9조 1항에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양자는 또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또 보완 경우가 있더라. 이 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보호법도요 공개할 수 있는 경우 특히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다 규정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배웠죠.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라든지 법령이 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때는 또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장 3장 제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규제, 행정규제 기본법이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 철학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 완화라는 거 아시죠? 규제 완화, 규제 개혁. 규제는 대개 국민의 개인 생활이나 아니면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올가미와 같은 것이어서 좀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라는 것은 국민의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규제받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규제는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잠시 우리 여러분 행정학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 규제는 가능한 한 규제할수록이 좋아요. 다시요, 미안해. 사회적 규제는 바로 대중을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수록이 좋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경제적 규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가 둔화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능한 한 좀 필요한 경우만 해야지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규제의 종류 행정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규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규제개혁 팀장을 한 2년 가까이 한 적이 있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잘 압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걸 직접 집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시험 문제에서 국가고시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출제가 잘 안 돼 이상하게. 출제를 하면 아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내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 한번 나왔죠. 나왔는 출제가 됐어요. 약술식으로 20점짜리 한번 나왔는데 그래도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요 오른쪽 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규제법정주의 4번 해가지고 규제법정주의. 네. 규제법정주의를 설명하시오. 뭐 한 번 나온 적 있어. 낼만 합니다. 규제는 왜? 규제라는 것은 국민을 좀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엄격하게 법률 유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도 규제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이 행정규제기본법은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폐지 여러분 동그라미 하죠. 폐지하는 거예요. 있는 규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합니다. 신설의 동그라미하고. 그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 법의 목적은 바로 기존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거야. 없애기 위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요. 불필요한 규제가 함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럼으로써 목적은 뭐라고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자, 제2조의 용어의 뜻이 나와요. 용어의 뜻. 행정 규제라고 한다면 뭐냐?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 조례나 규칙까지도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요. 지금 아시잖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이란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낸 생산해낸 그런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파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어. 이게 조례 형식, 규칙의 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 법령 등 이렇게 얘기하면 법률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입법까지 다 포함돼요. 행정입법. 기존 규제라 하면 뭘까요? 기존 규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규정된 규제.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행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죠. 규제 영향 분석은 어떤 규제를 만들 때 그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예측 분석하는 것이다. 알죠. 네. 규제 영향. 규제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규제를 해서 얻는 사회적 효과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총비용보다 사회적 총편익이 커야만 규제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 범위 밑에 규제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와 관련된 일반법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가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운동 방식에 관해서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운동 과정이 막 너무 혼탁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뭐 제작 홍보물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뭐 연설회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형사도 법원의 판사가 이 사람 징역 2년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심사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조례규칙의 규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그걸 등록하고 공표하는 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데 대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자, 4번 규제법정주의가 행정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여기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규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없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죠? 침익적인 것이죠. 침익적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내용은 알기 쉬워야지. 도대체 무엇을 제한하는 건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거기 괄호 2번 보시면 우리 뭐 여러분 많이 공부했듯이요. 우리 법 체계를 보면 이제 법률, 요게 법률이죠. 법률 밑에 행정 입법들이 있잖아요. 행정 입법. 각종 명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입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이 명령에게 이렇게 위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됩니다.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얘기는 법률의 그 뿌리를 두라는 얘기야. 원초적인 근거는 법률에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도 돼요. 다만 법적인 법률적 근거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2번 읽어보시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거기 다만이라고 되는데 문맥상 보면 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하다. 이럴 때는요. 고시 등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 등이라고 하는데 고시 등은 명령보다 더 하위에 있는 거야. 고시 바깥, 고시 훈령 예교 이런 걸 말해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이게 행정규칙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위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이다 이게. 아주 기술적이니까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괄호 3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 규제 원칙.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2번 규제를 정할 때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괄호 3번에 보니까 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된다. 비례 원칙을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6번에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나오는데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게 등록해야 돼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은 등록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등록된 규제 사무를 목록으로 작성해서 공표하고 매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만약에 규제가 분명히 존재한데 자기 위원회에게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너네들 왜 등록 안 해? 등록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등록 및 공표. 등록을 해놔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물어보면 알죠.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면 어떤 규제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114페이지 아래 제목이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규제 영향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 언제 하나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영향 분석을 합니다. 근데 영향 분석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박스 안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도대체 뭐야? 규제를 왜 신설하느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규제를 했을 때 목적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규제 말고 뭐 다른 어떤 수단이 혹시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이 어떤 특정한 A라는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자, 박스 밑에 괄호 2번. 이러한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국민에게 공표해야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검토한다고요. 네. 그다음에 괄호 3번 중앙행정기관장은 뭐 타당성에 대한 자체 심사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115페이지 보세요. 2번. 규제 존속기한이라고 나왔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기간을 설정해서 그 법령 등에 규정해야 됩니다. 재검토기한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죠. 일정한 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 상황에 대한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예, 그러면 그때는 재검토한다. 맞습니다. 네. 규제의 종류가 뭐 규제가 가령 A, B, C, D 막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재검토 기한을 미리 다 만든 거예요. 재검토 기한. A라는 규제는 3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해서 이 A라는 규제를 과연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주는 규제이므로 이거를 폐지할 것인지를 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한다. B 규제는 뭐 너무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C 규제는 뭐 2, 5년 이렇게 1년 이런 식으로 재검토 기한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맨 끝에 법령 등에 규정해야 된다고 했죠. 실제로요. 우리 많은 행정법규를 들여다보면 저 맨 끝부분에 법령 맨 끝부분에 이러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재검토 기한. 그런데 괄호 2번 보시니까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즉 최장 5년이란 거야.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년은 최소한 5년이 되면 이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괄호 3번. 만일 이러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위원회는 또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관장들에게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을 해서 권고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이죠. 3번 보시면 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 예고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계속 내용 이어지는데요. 요 의견 수렴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단락되고 심사 요청, 여기는 이제 각 기관장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얘네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과연 이걸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요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여기부터요, 심사 요청부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